안녕하세요. 강준식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나는 고조선 정사를 다룬 신지비사는 본래 이두문으로 쓰여졌을 거라는 설을 소개했지만 이두문이든 이를 한문으로 번역한 신지비사든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고조선의 신지문자는 한사군이 설치된 기원전 108년 이후 한문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급격히 소멸하기 시작했으나 부분적으로는 고려 때까지 잔존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신지문자는 상나라에서 탄생한 갑골문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일반 논이기는 하지만 고조선이 부족연합이나 성읍국가 수준이 아니라 중앙집권적 통일국가였다면 통치 수단으로서의 어떤 문자 같은 것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합니다. 그 문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한글이 탄생되기 이전의 고조선, 부여, 삼국시대, 고려 등의 고대 국가에는 한자 이외에 어떤 문자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일문자와 신지문자. 우리의 고유 문자를 언급한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는 4세기 동진학자 갈홍이 펴낸 도교경전 포박자를 들 수 있는데 그 책 지진조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옛날 황제가 동쪽으로 청구에 이르렀는데 풍산을 지날 때 자부선생을 만나 삼황내문을 받았다. 화하적의 시조라는 황제가 갔다는 청구는 조선의 별칭입니다. 황제가 도를 물으니 자부라는 이름의 신선 또는 고조선의 학자가 삼황내문을 내주었다는 건데 이때 받았다는 삼황내문의 글자는 서기 992년에 간행된 순화각첩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한문어로는 뜻이 해석되지 않는 이 창힐 문자를 모사한 창힐서비가 청나라 건융 19년 곧 서기 1754년에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자부선생이 황제에게 건넸다는 그 삼황내문의 이 글자가 사실은 고조선의 신지문자였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삼황이라고 하면은 흔히 내가 한자 44강에서 언급했던 복휘, 여와 신농 등을 가리키지만은 신지문자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그 삼황이 환인, 환웅, 단군을 가리킨다며 새 발자국을 보고 글자를 처음 만들어냈다는 창힐도 사실은 풀을 창자가 들어간 걸로 보아서 풀을 청자의 청구, 곧 고조선의 사관 힐이며 그에게서 받아온 삼황내문의 문자가 신지문자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북한에서도 비슷한 그 주장을 펴고 있어요. 그 붉은 선안에 신지 글자라는 그 복합명사가 보이죠? 이 신지 문자의 모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조선조 선조 때 평안감사를 역임했던 그 윤두수가 임진왜란 직전인 서기 1590년에 펴낸 평양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평양 법수교에 옛비석이 있는데 언문도 아니고 범서도 아니며 전서도 아니어서 사람들이 그 뜻을 알지 못했다. 개미년 곧 1583년 2월 법수교에 묻혀있던 석비를 파내어 보니 세 조각으로 부러져 있었다. 비문은 예서가 아니고 범서와 비슷했다. 혹자는 이것이 단군시대의 신지가 쓴 것이라고 했으나 세월이 오래되면서 유실되고 말았다. 법수교의 비석은 현존하지 않는데 막 거기 새겨진 그 신지 문자를 채록을 해가지고 실어 놨다는 책이 두 종이 있는데 하나는 1926년 출간된 해동 역대 명가 필보입니다. 1번은 해동 역대 명가 필보의 그 표지이고 2번은 그 신지의 기사이고 3번은 그 책에 실린 신지 문자의 그 모양입니다. 다른 하나는 1942년에 출간된 영변지입니다. 1번은 영변지이고 2번은 거기 실린 신지 문자를 그 확대한 사진이에요. 여기서 영변지에 실린 신지 문자와 순화 각첩에 실린 창힐 문자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 그 신지 문자는 모두 16자이고 오른쪽 창힐 문자는 그보다 많은 28자인데 그 두 글자의 모양이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를 두고 한국 쪽에서는 신지 문자가 바로 창힐 문자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중국 쪽에서는 반론을 또 제기하죠. 이처럼 고조선 문자를 둘러싼 논쟁들 가운데는 막 고대 금속 화폐도 있습니다. 고조선 화폐와 연나라 화폐. 고대 그 대표적인 화폐로는 공수포와 명도전이 있습니다. 왼쪽 공수포는 주나라 말기에 땅을 파는 그 가래나 사불본떠 만든 화폐인데 중원에 농경지대에 위치했던 여러 나라에서 유통이 되다가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화폐 개혁을 단행하면서 폐지가 되었죠. 그리고 오른쪽의 그 명도전은 만주 일대에 거주하던 그 유목민들이 칼을 모방해서 만든 화폐입니다. 농경민족에게는 그 삽이 생활 필수품이었지만은 그 유목민에게는 전쟁을 할 때도 필요하고 짐승이나 물고기를 자르고 쪼개는 데도 필요한 칼이 생활 필수품이었던 거죠. 그런데 1920년대에 만주 요령성 일대에서 그 오른쪽에 칼같이 생긴 도패, 곧 우리말로는 칼돈을 발굴하게 된 일본 그 고고학자들은 그 칼 등에 밝을 명자 비슷한 글자가 새겨진 것을 보고 이 화폐를 명도전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명자가 새겨진 칼돈이다, 그런 뜻이죠. 이 명도전을 연나라 화폐로
규정을 한 건 중국 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만주 일대가 원래 연나라 땅이었기 때문에 연명도로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일본 학자나 중국 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우리 쪽에서도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학교 교과서나 인터넷 백과사전 등에 보면은 지금도 명도전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되었던 연나라 화폐나 또는 중국 전국시대의 화폐라는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해방 후 남북한의 일부 학자나 연구자들은 이 명도전이 연나라 것이 아니라 고조선의 화폐였다고 주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주요 근거는 명도전의 발굴 지역입니다. 2000년도에 박선미 연구원이 발표한 그 석사학위 논문의 그 명도전 분포도를 인용을 해보면 명도전이 많이 발굴된 지역은 조양이나 적봉, 요동반도 그리고 평양 부근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고조선 문명의 특징으로 알려진 비파형 동검의 발굴 지역이나 고인돌이 분포된 지역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명도전을 고조선 화폐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침이 있기는 했지만은 연나라는 춘추 시대부터 전국 시대 초까지 그 고조선의 빈번한 침입을 받았던 그 약소국이었어요. 그러다가 연나라가 조선을 동쪽으로 밀어낸 시기는 기원전 3세기경인데 명도전이 유포되기 시작한 시기는 학자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명도전의 그 원형인 첨수도를 포함을 시키게 되면은 춘추 시대부터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강대국인 고조선이 약소국인 연나라의 그 화폐를 사용했겠느냐 하는 점도 납득이 되지를 않고, 또 명도전이 연나라 화폐였다고 하면 왜 연나라의 서울인 연경, 곧 지금의 북경 왼쪽 지역에서는 별로 발굴되지를 않았느냐 하는 점도 의문으로 남습니다. 북한 학자 손량구의 연구에 따르면 명도전은 고조선 지역에서 22,265개, 연나라 지역에서 7,368개가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고조선 지역이 많은 거죠. 또 주나라의 제후국으로 출발했던 그 연나라는 농경 중심의 화하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농경 세력이 사용한 화폐는 농사용의 삽이나 가래를 본뜬 공수포였고, 유목민 출신이 사용하던 화폐는 칼 모양을 본뜬 명도전이었다는 점에서도 칼돈, 칼같이 생긴 돈 명도전은 고조선 화폐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북한 학계에서도 명도전은 고조선에서 주조되고 유통되었던 화폐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남북한의 견해를 지원 사격해준 외국 학자들도 있어요. 그중 하나가 지금은 작고한 러시아의 사학자 유리
미하일로비치 부틴인데, 서구학자들 중 상당수가 고조선의 그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고조선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1982년 책으로 펴낸 부틴은 아주 유니크한 존재였죠. 이 부틴의 책은 한국에서도 번역서가 출간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의 전공을 들추면서 무슨 외국어 전공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경제학 쪽에도 관심을 두었고, 그래서 그의 전공을 들썩이며 평가절하해 버리려는 이도 있지만은, 적어도 그가 고조선이란 저서를 통해 제시한 고조선 영역은 우리에게 많은 힘을 줍니다. 외국 학자가 견해를 보이면은 좀 객관성을 띄우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는 고조선 영역이 기원전 3세기 전까지는 서쪽으로 난하에 이르렀고, 그 뒤로는 요하 지역까지 동쪽으로 밀렸다고 보는데, 이 같은 견해는 앞에 언급했던 방언의 명도전 분포도와도 일치하기 때문에 명도전이 고조선 화폐였다고 봐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외국 학자로는 작고 했지만은 길림대 교수였던 장박천이 있는데요. 그분은 2004년 북방문물이라는 잡지에 발표했던 명도패 연구 속설이라는 논문에서 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 무렵까지 만주 지역에는 3종의 화폐가 있었다. 즉 첨수도, 원절식 도패, 방절식 도패가 그것이다. 첨수도는 끝이 뾰족한 것이고, 원절식은 몸체가 둥근 형태이고, 방절식은 몸체가 각진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들 화폐 가운데는 첨수도는 고죽국 또는 기자조선 관련 쪽이고, 원절식은 고조선 화폐이며 방절식은 연나라 화폐다. 라고 원절식 명도전은 고조선 화폐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한국 상고사를 쪼그라뜨리기 위해 명도전 유적까지 중국 문화로 보아온 일본 고고학계의 기존 학설을 뒤집은 일본 고고학자가 있어요. 다무라 고이치인데요. 그는 1994년 동아시아 세계사의 전개라는 책에 실린 청천간 이북의 명도전 출토 유적의 재검토라는 논문에서 유하 이동의 명도전 유적은 선 고구려족이 남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명도전은 고조선의 화폐였을까요? 칼돈에 새겨진 글자. 나는 칼등에 새겨진 그 글자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도전이 연나라 화폐였다고 하면 거기 새겨진 명자가 주나라 때의 금문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칼등에 새겨진 글자가 명자처럼 보이나요? 검증을 위해 밝은 명자의 변천 과정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흔히 해일과 달월이 있으니 밝을 명자가 되었다는 식으로 풀이들을 하지만은 그거는 해서 이후에
가능한 해설입니다. 갑골문을 좀 보세요. 오른쪽은 그 달을 스케치한 그림인데 왼쪽은 뭘까요? 무슨 선풍기 같죠? 하지만 이건 고대의 창문을 그린 겁니다. 상고시대의 그 집은 환기나 채광을 위해서 벽이나 지붕에다가 둥근 구멍을 뚫었다고 해요. 그 원 안에 세 개의 선, 이거는 창살을 표시한 거죠. 바로 이 둥근 창 오른쪽에 달이 그려져 있다면 이거는 무엇을 나타내려고 한 걸까요? 네, 달빛이 창으로 스며드는 모양을 묘사한 겁니다. 불빛 한 점 없는 고대의 그 캄캄한 밤중에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면은 아, 밝구나 하고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밝다는 뜻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근문의 창문 그림은 변화가 없고 오른쪽 달 안에 찍힌 그 점은 밝게 빛난다는 뜻을 강조한 거예요. 세 번째 그 소전에 오면은 창문 그림이 그 빛날 경자로 바뀌었고 네 번째 해서에 와서 그 빛날 경자가 다시 해 일자로 바뀌어 지금의 밝을 명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저들의 주장처럼 명도전이 연나라 화폐였다고 하면 칼등에 새겨진 글자는 그 시기로 보아서 상나라의 갑골문을 이어받은 그 주나라나 춘추 전국시대의 근문이거나 또는 진나라의 소전이어야만 하는데 칼등의 글자를 좀 비교를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근문은 칼등의 그림과 비슷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 칼등의 그림을 일본의 갑골문이나 또는 일본의 소전과 비교해 보아도 서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칼등에 그려진 그림 또는 글자는 명자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본 고고학자들이 명도전이란 이름을 잘못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칼등의 글자와 비슷한 다른 갑골문이나 금문이나 소전이 있느냐? 내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칼등에 새겨진 글자는 칼돈이 분포된 지역, 곧 고조선의 고유 문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고유 문자가 신지 문자였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앞으로 더 연구해 보아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자. 부여에도 글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문이 글자를 썼는데 전서 같기도 하고 수결 같기도 했다. 왕문은 수궁의 아버지다.
국어학자 김윤경이 1931년 동광이라는 잡지에 발표하는 정음 이전의 조선글이라는 논문에서 문화유시보를 인용한 문장인데, 옛 글자를 썼다는 그 왕문이 기원전 12세기경에 부여 사람이었다고는 하지만 그 인용 문장이 너무 짧아서 자세한 것을 알 수 없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여의 뒤를 이은 그 고구려에도 문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영량왕조에 실려 있습니다. 대학 박사 이문진에게 조서를 내려 옛 역사를 요약해서 신집 5권을 만들게 하였다. 건국초 문자를 처음 사용하던 때 어떤 사람이 100권의 기록을 남겨 6이라 이름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그걸 간추리고 수정하였다. 이때 사용했다는 문자는 고구려 문자였을 것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삼국사기 신라 본기 헌강왕조에 등장을 합니다. 헌강왕 12년 봄 북진에서 아래기를 적국인이 진영에 들어와 나무 조각을 나무에 걸고 돌아갔으므로 그걸 가져다 바친다고 하였다. 그 나무 조각에는 15글자가 쓰여 있었는데, 보로국과 흑수국 사람이 함께 신라국과 화친하여 교류하고자 한다 라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적국인이란 결국 여진족을 가리키는데, 여진족은 나라가 없어진 뒤 그곳에 살던 고구려의 후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무 조각에 써놓았다는 15글자는 사실상 고구려 문자였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김윤경의 논지입니다. 고구려는 부여를 잇는 나라였으므로 앞에서 왕문이 썼다는 부여 문자와도 맥이 통하는 글자였을 것인데, 그렇다면 백제는 어땠을까요? 삼국사기 백제본기 근초고왕조에 이런 문장이 실려 있습니다. 옛 기록에 이르기를 백제는 개국 이래로 아직 문자를 사용하여 기록한 적이 없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박사 고응을 얻어 비로소 문서와 기록을 가지게 되었다. 고홍 이전까지 백제의 문자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문자의 기록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백제는 고구려와 같이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고구려의 문자가 있었다면 백제도 문자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악확괴범에 전하는 그 정읍사의 원가사는 본래 백제 문자로 쓰여진 노래가 아니었을까 추정이 됩니다. 신라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서기 1075년에 저술된 균여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주 있는 선비와 명망 높은 고관들은 당나라시를 해독하고 읊을 수 있지만, 저쪽은 학문이 깊고 덕이 높은 학자라도 우리 한가를 이해하지 못한다. 더구나 당나라 문장은 황제의 그물이 서로 얽힌 것처럼 복잡하나 우리나라 문장은 쉽게 읽을 수 있다. 향찰은 산스크리트 문자처럼 쭉 이어지는 것으로서 저쪽에선 이해하기가 어렵다. 신라의 언어는 고리보인 당나라 언어와 달리 교착어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가 언급한 신라 향찰의 모양은 어땠을까요? 향찰은 산스크리트 문자도 아니고 한자도 아니었다고 김윤경은 정음 이전의 조선글이란 논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균여전에 실려있는 향과
열한수는 한자로 된 것만 전해지지만 원래는 신라 고유 문자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양서는 신라는 문자가 없고 나무에 새겨 신뢰의 증표로 삼는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문자가 없다는 것은 한자 이외엔 다 문자가 아니라는 그 중원 사람들의 오만한 시각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었을 뿐 신라인은 나무에 새기는 각목문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김윤경은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이 맞는다면 균여전의 샹가 열한수는 원래 각목문으로 쓰여진 시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듯 부여나 그 뒤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엔 각각 고유 문자가 있었던 흔적이 보이는데 언제부턴가 대륙으로부터 한자가 유입된 뒤로 한자의 또는 뜻을 빌려 만든 이두문이 고유 문자를 대신하게 된 거죠. 그럼 고구려의 후신이었던 발해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구당서에 보면 발해의 경우에도 풍속은 고구려 및 거란과 같고 문자와 문서 기록도 꽤 있다. 라고 하여 고유 문자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제 신채호도 발해에 고유 문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옥진총담이나 금고기관에 동일한 기록이 있으되 그 대략이 아래와 같으니 당나라 천보년간에 발해의 국서가 당나라에 도착함에 당나라 조정 전체에 그 문자를 해독하는 자가 없어 당 현종이 매우 걱정하다가 비서감 하지장이 이태백을 추천하매 금만전에 들어가 이 글을 해독하고 그 답서를 쓸 때 황관 고역사가 가죽신을 벗고 양귀비가 먹을 갈았다 하니 이는 아마도 발해의 국서가 이두 또는 구결의 발해 문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 사람이 이를 해독하지 못함이요. 이태백의 답서도 발해 문자로 쓴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글월이 이태백 전집에 게재되지 못함이라. 누가 말하길 이 같은 사실이 구당서나 신당서엔 보이지 않고 오직 소설 속에서만 보일 뿐이니 어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허나 어떤 때는 소설책이 역사책보다 더 신뢰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논지를 뒷받침할 자료로 신채호는 악사의 이한림 별집 서문, 진건의 이군갈기, 범국정의 이한림 별집 서문 등을 열거했으나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발해와 함께 고구려를 이었던 또 다른 나라 고려의 시대에도 고유 문자가 있었을까요? 고려 문자. 고려 시대에 이두와 구결이 많이 사용된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고려 문자와 관련해서 조선조 영조 때 실학자 신경주는 고유 문자가 있었다고 훈민정음 운해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소경문자가 있었으나 그 수가 충분하지 못했고 그 모양도 규칙이 없었다. 그렇기에 한 나라의 말을 표현하고 한 나라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했다. 이에 정통 병인년 곧 서기 1443년에 우리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 신경준이 언급한 그 소경문자는 이두나 구결이 아닙니다. 이두나 구결이었다면 빌려 쓸 한자가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그 수가 충분치 못했다든가
그 모양도 규칙이 없었다는 식의 말을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신경준보다 29년 뒤에 태어난 정조때 실학자 그 이덕무는 고려의 고유문자 관련된 그 일화를 청비록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악부에 한송정곡이 있었다. 누군가 이 곡의 가사를 비파의 바닥에 적어두었는데 그 비파가 강남으로 떠내려갔다. 강남 사람들은 그 가사를 해석할 수 없었다. 광종 때 장진산이 강남에 사신으로 가자 강남 사람들이 그 곡의 뜻을 물었고 이에 장진산이 시를 지어 그 뜻을 설명해 주었다. 달빛이 비추이는 한송정 밤에 파도가 잔잔해진 경포대 가을에 슬피 울며 왔다가 되돌아가는 믿음직한 한 마리의 백사갈매기. 이 기록을 보면 고려시대에 나라글이 따로 있었고 신라의 이두처럼 나랏말을 해석하는 체계가 있었는데 우리 왕조의 훈민정음과 같은 것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문 번역이 아닌 한송정곡의 원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달이 하얀한 한송정 밤에 노을 잠잠한 경포대 가을에 구슬피 울며 오고 또 가난 있고 만나자던 어느 모래밭에 떠도는 갈매기. 이덕무의 고유문자든 신경준의 소경문자든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실물 자료인데 대체 어떻게 생긴 글자였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번 한자 46강에 달린 그 댓글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나라 태종 947년에 서기 947년에 발간된 고려문 사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구글링을 해보았더니 관련 기사들이 인터넷에 쭉 뜨더군요. 고려문 사전의 겉모습과 표지를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전에 수록된 고려문자는 모두 4,000여 자나 된다고 합니다. 표지 왼쪽의 글자를 보세요. 복잡하지만 한글 형태와 비슷하죠? 고려 한글의 표지에 찍힌 고려문자와 또 거기 실린 고려문자를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가슴이 뛰는 발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23년 중국 북경에서 구입했다는 그 고려문 사전을 대전 소재의 첨단과학감정원에서 연대 측정을 해본 결과 서기 947년에 제작되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하는데 나도 이 유물이 진짜이기를 바랍니다. 모두 4,000자나 된다니 말이죠. 하지만 아직은 학술적인 검증과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또 시기는 모르지만 고대 문자와 관련해서는 2023년 문자 연구가 이찬구 박사가 발굴한 한요부란 것도 있습니다. 한자 옆에 좀 복잡한 한글이 보이지요? 이 역시 놀라운 발견이기는 하지만 학술적인 검증과 평가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발견되어 학계에서도 자주 거론되어 온 암각화의 고대 문자도 있습니다. 왼쪽은 그 경남 남해 양아리 석각이고 오른쪽은 경북 영일 칠포리 암각화인데 이 그림 문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여전히 미궁 속이에요.
전반적으로 사료와 자료와 유물이 태부족이라 우리의 고대 문자는 이거다 하고 큰 소리치며 내놓기는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설 속에 매몰되었다가 갑골문의 발굴과 함께 빛을 본 상나라의 그 사례를 자주 떠올리게 되는 것은 반만년의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서 한글 이전의 고유 문자가 반드시 있었으리라는 우리 모두의 기대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